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김영란법 시행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평가원과 정치부 강정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정말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김영란법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련 부처와 산업계가 대처에 나서면서 관련 뉴스들이 집중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도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선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정부가 3분기 재정 집행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행정자치부가 법안 시행에 앞서 자체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지방정부들의 대처도 보도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27일까지 특별감찰반을 구성하여 공직기강을 특별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부산 기장군의 경우 김영란법보다 훨씬 강력한 기준의 공무원 행동 강령을 개정하여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법안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에 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적용 대상에 있어서도 각급 학교의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적용 여부와 같은 세부 사항에 윤곽이 잡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홍보나 교육 계획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직도 적용 사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 6일이었죠.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입법을 위한 절차는 사실상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공포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확정된 법률을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을 말합니다. 법 시행 전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장 역점을 두는 업무도 바로 대국민 홍보인데요. 권익위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기준을 사례별로 정리한 매뉴얼이나 문답 자료를 만들어 내놓고 있습니다. 잠시 내용을 보면 돈이나 증권, 선물, 부동산은 물론 회원권이나 초대권, 할인권 등도 금품으로 규정해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골프 접대, 교통, 병원 예약이나 취업 청탁 등도 포함됩니다. 결혼과 장례의 경우 10만 원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지만 생일이나 돌, 회갑, 집들이 등은 경조사에 들어가지 않아서 금품을 받을 경우에 법에 저촉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겠죠.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에서 부정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면 김영란법에 걸립니다. 식사 자리에서 선물을 함께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식사와 선물의 상한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두 비용의 합계가 5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학부모 30명이 각자 1만 원씩 모아서 교사에게 30만 원짜리 선물을 했다면 주는 사람은 350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선 명백한 위법입니다. 이 밖에 청탁을 하려는 사람과 비공개적인 접촉 등을 피하고 불가피한 만남의 경우 민원실 등 공개된 장소를 활용하라고 권고하는 등 행동 요령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전화나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서도 김영란법을 알리고 있는데요. 지난 7월 말 헌재 판결 이후 김영란법 시행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문의 의뢰 수가 급증했고 하루 평균 1,000통의 전화가 걸려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의가 많습니다. 전체 문의 건수를 일일이 파악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한 건에 많게는 200개에서 300개의 세부 질문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서 소화가 안 될 정도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대부분이 김영란법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구하는 내용이어서 대답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단순히 질문에 있는 내용만으론 사실관계를 따져보기 어렵기 때문에 배경과 경위 등을 알아보다 보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이 밖에 공공기관이나 회사, 학교, 언론사 등에서 설명회를 열어달라는 요청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력인데요. 권익위 안에서 김영란법을 전담하는 담당 직원은 겨우 10명, 조사 파트의 지원 인력을 합해도 16명에 불과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YTN이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권익위의 인력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법 시행까지 채 20일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권익위의 대국민 홍보 업무도 더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은 권익위의 막바지 준비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동시에 시청자들에게 김영란법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 시행과 함께 빚어질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소비 위축이나 편법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요.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거나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법에서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설 어린이집 교사가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포털이나 시민단체 등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지금으로부터 4년 1개월 전인 지난 2012년 8월 처음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초안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법안의 실제 명칭보다는 김영란법으로 불리우고 있는데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겠다는 취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안이 자리 잡기까지 앞으로도 많은 잡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무엇보다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되었고 실제로 시행되기까지 해도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온 만큼 법안의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언론의 꾸준한 보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논란이 많았던 만큼 시행 이후에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많은 변화도 예상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김영란법은 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청렴과 도덕성을 높여보겠다는 일종의 실험입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도 높은데요. 특히 법이 시행되고 나면 과연 누가 시범 케이스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인가부터 김영란법으로 인해 야기될 각종 부작용도 기사거리가 될 것입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위반 신고를 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넘기게 됩니다. 물론 검경이 직접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설 수도 있고 감사원과 같은 사정기관에서도 이를 분담하게 됩니다. 경찰이 수사 매뉴얼을 만들어 발표하기도 했었죠. 공직사회는 이미 공무원 행동 준칙 같은 것이 내규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큰 혼란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권익위가 잠정 집계한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을 보면 절대 다수인 97%가 각급 학교와 언론사였는데요. 학교 선생님을 대하는 학부모나 언론인과 접촉하는 광범한 일반인 등도 잠정적인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상이 넓고도 많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고 나면 우리 생활엔 중대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영란법 신고 포상금을 노린 이른바 파파라치들을 교육하기 위한 학원이 벌써 성행하고 있고요. 음식점들은 29,000원짜리 김영란법 메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부터 상대적으로 비싸고 보관 기간이 짧은 농수축산품 대신 목욕품이나 통조림 등 가공품 선물 세트가 진열대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이 시행에 따라 대기업은 웃고 농어민들은 울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채용이나 경기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 정부가 경기 활성화 예산을 마련했을 정도인데요. 이처럼 식사나 선물, 경조사 같은 우리의 일상부터 나라 살림 같은 거시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김영란법이 그야말로 우리 풍속을 바꿔놓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도 아직 법 적용 대상과 기준 등이 알쏭달쏭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는 건 예외 조항들인데요. 공무원이 고가의 선물을 받더라도 상대가 연인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김영란법 입법의 계기가 된 것이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이었는데 이런 예외 조항에 따르면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도 얼마든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 등 국공립 또는 대학병원은 입원 수속을 청탁하면 김영란법에 위반되지만
삼성 서울병원이나 아산병원 등 일반 병원은 청탁을 해도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또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부킹을 부탁하면 부정청탁이지만 민간 골프장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이유로 KTX표 예매 청탁은 안 되지만 민간 기업의 버스나 비행기표 예매 청탁은 문제가 되지 않아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 적용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공무원이나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계약직 근로자와 시간 강사, 명예교수 등은 김영란법에 예외가 됩니다. 반면 기간제 교원이나 행정직원, 급식 보조 등은 법 적용을 받습니다. 시간 강사나 기간제 교원 모두 학생을 가르치고 성적을 매길 수 있어서 부정청탁에 노출될 수 있지만 법의 잣대는 다른 겁니다. 사설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법에서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이 지급된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포털과 시민단체, 변호사나 상금노조처럼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집단이 끝내 논의 대상에서 빠진 것도 논란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YTN은 법 시행 이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감시와 비판을 이어가겠습니다. 법 집행과 사정기관의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신고 남발이나 역차별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지 주시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김영란법으로 인한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이나 인권 침해 요소는 없는지도 따져볼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이나 검은 돈을 없애겠다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언론의 역할일 겁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나오는 여러 우려가 무색할 만큼 우리 사회가 맑고 투명해지도록 하는 언론 본연의 업무에도 계속 충실할 것입니다. 예. 이번 주에는 김영란법 시행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평가원과 정치부 강정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녹색의 꿈과 뉴스통에 대한 송유라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송유라입니다. 여름 내내 괴롭혔던 무더위도 한풀 꺾이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쌀쌀하게까지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골고루 먹으면서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건강관리 음식으로 다양한 음식들이 시중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초가 약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녹색의 꿈, 알고 보면 소중한 존재인 잡초 편에서는 약용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잡초에 대해 방송됐습니다. 그간 잡초는 논밭에서 작물의 재배를 방해하는 존재로만 여겨졌었는데요. 알고 보니 건강 식재료나 약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작물 재배를 도와주기까지 하는 쓸모가 많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방송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프로그램은 잡초와의 공생을 꿈꾸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주인공들의 사연 위주로 구성됐는데요. 가장 먼저 국립수목원에서 잡초를 주인공으로 한 최초의 전시회를 열었다는 내용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잡초를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을 잘 보여준 사례로서 도입 부분에 소개되기에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약용 잡초들이 하나하나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모르면 잡초, 알면 약초라는 말이 딱 와닿았습니다. 잡초로 알고 있던 풀들의 이름, 생김새와 그 활용을 친절하게 제시해줘 그동안 무심코 스쳐 지나갔던 풀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한 방송을 통해 식용 잡초들의 사례들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었는데요.
단순히 샐러드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레스토랑에서 즐겨 먹는 파스타나 에피타이저 등에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식용 잡초들의 조리법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줬다면 시청자들에게 더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모든 잡초에는 영양소가 풍부하기에 전부 먹어도 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는 자칫 먹어서는 안 될 잡초들까지 포함하는 것 같아 이를 구분해서 설명해줬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잡초는 농부들에게 제거 대상이 돼 왔는데요. 흔히 잡초가 작물로 가는 영양분을 가로채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잡초로 알려져 있는 풀들과 함께 재배한 작물들은 비료 없이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작물들을 강하게 만들어줘서 열매들이 더 크고 맛있어지며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또 한 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 긍정적인 효과를 미리 알고 생태계가 스스로 일을 하도록 놔두는 자연농법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농부들의 삶이 소개됐는데요. 전문적으로 자연농법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잡초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농부들의 생생한 설명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갖고 있던 잡초에 대한 편견을 깨고 인식을 바꿔주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빨리 키워 팔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특정 약품에 과도하게 의존해서 작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일이나 농작물의 영양분 손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처럼 상업적인 이득에만 급급한 현 농작물 재배 행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이번 녹색의 꿈은 자연을 통해 우리들의 삶까지 되돌아보게 해줬는데요. 한 농부의 인터뷰를 통해 잡초와 함께 자란 작물들은 경쟁 관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잘 섞여 자란다고 소개했습니다. 문득 경쟁에 치여 공생하지 못하는 우리 삶이 얼마나 각박한지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이 밖에 안타까웠던 점은 비슷한 사연들을 위주로 다루다 보니 영상이 자칫 재미가 없고 지루하게 느껴졌는데요. 중간중간 다양한 종류의 화면을 삽입해 화면 구성을 조금 더 다채롭게 했다면 보는 재미가 더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무더위가 남기고 간 질병들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 방송된 뉴스통 후반부의 이슈 분석에서는 최악의 폭염, 전염병 비상이라는 주제로 환절기에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질병에 대해 소개해줬습니다. 15년 만에 발병한 콜레라와 A형 간염 등이 대표적이고 유행성 눈병과 레지오넬라균으로 인한 냉방병 환자도 발생하고 있다며 시청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질병 감염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국가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잘 언급해 줌으로써 시청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유용한 정보를 시기에 맞게 다뤄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질병에 대한 주의와 경각심을 주는 내용에 반해 배경으로 깔리는 음악이 너무 경쾌하고 밝은 느낌이 강해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어울리는 적절한 배경음악을 선택했다면 내용이 훨씬 잘 전달됐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지난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선의 추미애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뉴스통의 이슈 분석 코너는 추미애 대표에 대해 집중 보도를 한 바 있는데요. 특히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의 비교를 통해 추미애 대표가 앞으로 내세울 정치 스타일이나 전략에 대해 짚고 넘어갔습니다. 방송에서는 추미애 대표와 이정현 대표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략히 소개해줬는데요. 우선 1958년생 개띠인 두 대표는 영남 출신 야당 대표와 호남 출신의 여당 대표라는 측면에서 당의 취약 지역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그래픽을 통한 설명은 시청자들이 보기에 편했고 내용 이해를 잘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 문제나 세월호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앞으로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정치평론가의 인터뷰를 활용해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를 잘 설명해줬습니다. 다만 추미애 대표의 첫 현장 행보인 세월호 농성장 방문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는데요. 추 대표는 현장을 찾아 13일째 단식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단식 중단을 부탁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을 강하게 주장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당 대표들과의 회동만큼이나 중요한 시사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다뤄지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체제가 대선이나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와 같이 장기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이 추가로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추 대표가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들에 대한 전망이 더해졌다면 더 풍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야 간 혹은 정부 야당 간 대립구도를 강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대립구도가 국정 운영의 견제장치로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럴 때 프로그램의 취지인 차별화된 이슈 분석이 더 입체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용어 설명이 필요한 자막이나 기호를 함께 표기해야 쉽게 이해가 되는 자막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7일 북한에서 중상급 생활, 이민형 탈북 절반 넘어라는 스크롤 자막이 방송됐는데 시청자들이 제대로 이해가 가능할 수 있게 이민형 탈북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자막으로 소개했는데 인구 명수와 퍼센티지를 함께 제공하면서 괄호 기호를 사용해 표현했으면 훨씬 더 가독성이 높은 자막이 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 스폰서 부장검사 의혹, 대검, 넉 달 만에 감찰 착수라는 스크롤 자막에서 스폰서를 스포서로 잘못 표기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병원 사망 원인, 질식 진단, 유족 경찰에 신고라는 자막에서 유족 뒤에 쉼표를 추가해 유족이 경찰에 신고했음을 표시해야 이해 가능한 올바른 자막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히든 챔피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든 챔피언은 경제학에서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각 분야의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우량 기업을 말하는데 전문 용어인 만큼 해당 의미를 부연해주거나 다른 용어로 쉽게 설명해주면 더 좋은 뉴스가 될 것이라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대철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뉴스 보도의 흑수저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흑수저, 금수저라는 말이 괜찮은 건지, 또 대통령 선물이 뉴스를 타고 공개되어 그에 따른 파생적 여운이 없는지도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사회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대적 감각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알려주는 담론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화자찬, 즉 자기가 잘났다는 자랑은 절제하라는 뜻이고 겸손을 강조한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반대 현상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질이니 관행이니 다른 나라에서도 핵심을 벗어난 도피용으로 사용되던 상습적인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금수저니 흑수저니 하는 보도가 연예가 뉴스, 북한 뉴스, 고위층의 뉴스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판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차별이나 손해를 보는 흑수저, 승승장구하는 금수저로 단순하게 분할하는 것은 이중적 가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선물은 대부분 국민이 받고 싶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서민을 만나고 서민의 편에 서는 위치에서 다른 뜻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선물이 되지 않는지도 다시 보아야 합니다. 대통령 선물이 국가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순수한 표시로 알고 있습니다. 선물 대상의 범위가 커지고 비교적 상위 계층이 주 대상이 되다 보니 일반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해도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인사로 해석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세는 경제 문제, 기업의 구조 조정, 안보 문제, 실업 문제, 교육 문제 등 어려운 상황과 연계해 보려고 할 것입니다. 받았다, 안 받았다, 반송했다 등등 보도를 통해 공개된 뉴스를 우리는 보면서 허탈해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뉴스 보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정신이 뉴스의 진동과 파장을 담당해야 합니다. 유행어로 남는 사건이 되기보다 경종이 되어 반복하지 않는 경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파장과 진동이 있는 뉴스의 특성으로 보아 용어나 조어, 즉 사용하는 어휘나 함축된 의미를 나타내는 별명 또는 별칭은 정보 전달력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명확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뉴스에 대해 전형적인 개인의 반응은 반복하려는 욕망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화제성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욕망이나 얘기가 여론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여러 사건, 즉 뉴스에 대한 해석에 의존하는 것이 바로 여론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